오늘 개최되는 데이터 시대 미래 전략 세미나가 데이터의 우수 활용 사례와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활용 그리고 지식정보 자원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편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아마 지금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에서는 일간 대략 한 70억 건 정도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를 해요. 아마 국내 단일 서비스로는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음 포털 화면인데요. 다음 포털과 다음 검색 같은 데서는 매일 수천만 번 정도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랑 라이벌 관계에 있는 N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보다 더 많은 숫자의 검색이 오고 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검색 엔진이 인터넷에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수십억 건의 문서를 수집을 합니다. 하루 단위로만 하더라도 수억 건 정도의 문서가 수집되고 있고요. 사실 근 수십 년간도 데이터가 우리 생활을 너무 급속하게 바꾸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데이터는 실제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16, 17세기에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깨끗이 한다든지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하면 안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콜레라가 창궐했었을 때는 이런 데이터를 전혀 생각할 수도 이런 예방 방법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로 적절한 통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행위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은 행위였었어요. 존 스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서 예방법을 만든 게 의학 쪽에서도 굉장히 시초가 되는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존 스노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콜레라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모르니까 병에 걸린 거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사 데이터를 쭉 모아서 보니 이상하게도 급수 펌프를 어느 것을 쓰냐에 따라서 실제로 콜레라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아마 이 급수 펌프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모았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 관계라든지 이 사람이 혼자 사는지 이 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통해서 무언가 급수 펌프 때문에 병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A 급수 펌프는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게 됐죠. 사실 요거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이때부터라도 이제 생활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나 이런 국가 DB를 오픈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세계관을 바꾼다거나 국가관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이 데이터의 발견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게 되죠. 2000년 동안 우리는 태양이 지구를 빙빙 돈다라고 알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주장이 수십 년 동안 주장에 그쳤었어요. 왜냐하면 요새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해가 하늘에서 빙 떠서 넘어가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는 영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동안 태양이 지구를 돌았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믿게 해준 건 코페르니쿠스의 아주 정확한 가설도 있었지만 이 티고 브라헤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수십 년간의 천문 데이터를 모읍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만원경에 대한 기술이 없으니까 데이터를 모으려면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제자들 시켜서 한 제자들이 몇 번 바뀌었겠죠. 수십 년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 데이터를 티고 브라헤가 아니라 티고 브라헤의 제자인 이 하네스라는 사람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분명히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사실은 가설을 증명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세계관을 바꾸는데 사실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천문 기술이었었죠. 좋은 만원경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할 수가 있듯이 우리한테도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하려면 분명히 그 새로운 관찰에 대한 기술, 발견에 대한 기술을 아마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 그 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오픈하는 공공 DB라든지 국가 DB 같은 것들이 아마 이런 새로운 데이터 발견의 하나의 툴이 되겠죠. 기존까지는 이런 데이터를 발견을 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주고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하는 데에는 이 새로운 수단들, 이 천문 DB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만원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DB나 데이터 발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 아까 천체에서는 만원경이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새로운 만원경 같은 DB 발견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가 되겠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사회과학적인 것들을 조사할 때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설문조사였었어요. 설문조사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에 대해서 무언가 조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10만 명이든 10,000명이든 이제 샘플링을 하겠죠. 샘플링을 한 다음에 서면 조사를 해서 뭔가 궁금한 부분을 알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외국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거, 키가 큰 사람이 연봉이 높더라. 이런 거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뭔가 좀 애매하지만 그럴듯 싶기도 한데 정말 맞나?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은 사실은 설문조사 같은 거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해결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설문조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바로 물어보는 사람, 답변해주는 사람, 이 샘플링의 수,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샘플링의 수가 부족하면 사실을 알 수 없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거든요. 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들을 푸는 걸로 발견되는 것들이 바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 디지털 환경이 지금 근 10년, 20년 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편 그림은 이제 서베이하는 아까 말한 설문조사하는 그림이고 오른쪽이 바로 지메일입니다. 지메일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오픈할 수는 없지만 지메일에는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의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죠. 사실은 이 지메일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하면 아까 말했던 애매한 그 사회학적 난제들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존재를 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가 데이터가 요새 들어서 많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새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방법. 예전에는 PC를 쓰잖아요. 저희 회사에 검색 서비스를 쭉 보면 PC 쪽에서 나오는 검색 서비스는 주중에는 높다가 주말에 되면 급격하게 떨어져요. 왜? 주말에 여러분 컴퓨터 안 켜시잖아요. 근데 모바일 기기는 주말이든 주중이든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바일 기기 같은 게 대중화되니까 저희 같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사람의 데이터를 밀접하게 수집할 수가 있게 됐어요. 데이터 수집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도 예전에는 설문조사할 시대에 펀치라는 거 사용해서 펀치, 종이에다가 구멍 뚫어서 이거 집어넣어서 데이터 처리하는 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뭐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지금 아마도 어딘가에 실시간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데이터 프로세싱이 현격하게 좋아졌죠. 요새 아마도 그 이쪽 IT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쏘는 것처럼 인공지능 쪽을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대중화가 안 됐었는데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 굉장히 좋은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오픈소스 기반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실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세 가지 환경들 때문에 지금 데이터의 분석,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시대가 급격하게 요새 들어서 더더욱이나 오고 있는 거고, 저도 IT 업계에 입문한 지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진짜 5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는데 지금 변화하는 속도는 정말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내에서 몇몇 데이터 처리하는 거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게 다들 에펠탑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넣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행 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런 이미지를 쭉 모아서 그냥 분석을 딱 돌리게 되면 컴퓨터가 이렇게 다 분류를 해줘요. 여기에는 뭐 텍스트에 대한 태그도 없어요. 그냥 이 인공지능이 이 이미지를 보고 요 왼쪽 거는 에펠탑이야, 요거는 무슨 탑이야 라고 해서 이런 분석하는 게 제가 내부 실제로 굉장히 서비스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요로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상품이죠. 옛날엔 쇼핑몰 상품을 등록을 하려면 상품에 대해서 이미지 준비하고 텍스트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서 그거를 비교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이미지를 쭉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인공지능이 하게 되죠. 한마디로 예전에는 조금 더 의미가 없었던 데이터들이 훨씬 더 의미 있어져가는 과정이겠죠. 이런 거의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수집한 사진들이 음식, 그 다음에 뭐 일반 메뉴판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거를 가지고 카카오 스토리도 만들고 미디어 다운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이런 사례도 하나 있어요. 저희가 내부에서 약간 테스트하는 건데 카카오톡에다가 여러분 돌아다니시다가 그 꽃이 궁금한데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를 때 많잖아요. 꽃을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 큐베라는 게 일종의 약간 인공지능 같은 서비스인데 큐베한테 던져주면은 얘가 이 꽃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대신에 확신은 좀 없어서 코스모스가 89%, 좁은 잎 백일홍이 4% 이렇게 이제 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예전에는 조금 의미 없었던 데이터가 점점 더 의미 있어진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했던 사례 중에서 또 한 가지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쪽에서 제공한 택시 승하차 정보를 가지고 택시의 승하차 지도를 만들어서 서비스했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이 서비스는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올 초까지 서비스가 유지됐었는데 택시 지도라는 걸 치게 되면은 지금 사용자의 현위치 중심으로 어디가 택시 잡기가 유리한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였었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랑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계룡산의 전체 등산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그 지도 서비스와
함께해서 지금도 아마 계룡산을 아마 쳐보시면은 계룡산의 로드뷰 데이터를 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작년에 정부 3.0 그 과제할 때 대상 받았던 그 사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택시는 사실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사님이 사용자를 제대로 내려줬는지, 승차 거부를 안 할 것인지, 이게 저희 서비스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운전자의 주행 패턴이라든지 위치, 차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값을 뽑아내고 다시 서비스에 반영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게 되죠. 예전에 초창기 버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택시를 딱 호출하면 10대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딱 누르면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부터 한 대, 세 대 하면서 이런 거 이제 그래픽적으로 보여주게 돼요. 이런 것들이 사용자 저희가 모아진 데이터 사용자의 니즈를 합쳐서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였고요. 해외 플랫폼 사례를 잠깐 보면은 아시겠지만 텐센트가 하는 위뱅크 같은 경우에 대출 서비스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안면 인식 기술이랑 빅데이터로 분석한 신용 평가를 통해서 대출 서비스를 해요. 실제로 저도 해봤는데 1분 정도면 정말 대출 서비스가 됩니다.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그때 테스트했을 때는 이제 제 계정은 아니었었고 이제 중국분 계정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 위챗이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커머스한 게 많이 오고 갑니다. 뭔가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내역이 다 남아요. 하니까 이 사람이 많은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분명히 신용정보가 좋을 거다라는 걸 통해서 신용평가를 한 다음에 실제로 바로 대출이 연결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존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카카오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국가 DB를 사용하다 보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실제로 DB를 쓰는 분도 계실 거고 실제로 만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연도에는 아마 개방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 사실 개방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정말 숫자는 많아졌는데 아마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 활용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특별시에 공공서비스 예약을 치게 되면 굉장히 허들이 높습니다. PC에서만 겨우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데 쓸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만드시는 분, 쓰는 분들이 다 한번 협력을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써서 한다면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마 데이터를 만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정책 위반을 하실 때든지 데이터를 사용할 때 만드실 때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 실제로 우리가 만든 데이터들은 요새는 특히나 더 그런데 서울버스가 활용도가 제일 높은 이유가 바로 라이브 데이터여서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어딘가에 쌓여지면 물론 이제 기록으로 해서 오랫동안 보존할 것도 있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쌓은 것을 실시간으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라이브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멀티 소스라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이 텍스트 그래픽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텍스트 그래픽 말고 동영상 중에서도 3D 동영상, 음성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여러 센서에서 나오는 좀 기계화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모으게만 된다면 굉장히 유용한 DB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데이터를 기존에 사용했던 텍스트나 그래픽이 아닌 여러 다른 데이터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이죠.
데이터를 만들어만 놓고 사실은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사실은 그 데이터는 사실 금방금방 생명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는 실제로 이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실제로 정책 입안하시는데 데이터를 만드시는데 활용하시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를 사용해서 좀 더 좋은 생활에 편리한 무언가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면은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